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다룬 작품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개인적인 계기를 통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유력한 용의자인 마클 이병은 오늘 공판에서 윤양에 대한 폭행 사실만 인정하고 1992년에 살해 주한 미군에 의해서 한 기주촌 여성이 굉장히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 있었고, 분노를 넘어서 약간 경악하게 만든 일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대자보라든가 그 전단지 한 장 한 장에 모두 다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게 훼손이 된 그 사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대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 것이었고, 굉장히 희망적인 선례를 만든 일이었지만 대의 명분을 위해서 한 번 더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했던 이 유포된 이 이미지들을 딜릿 단추를 눌러주지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박적으로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VR이라는 매체를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 같고, 미학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감독이자 미국 UCLA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진아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학과 자체는 영화과예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 변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친 지가 제가 지금 22년 차예요, 나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이 학생들 안에 있는 어떤 창작자로서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교육성을 가장 잘 꽃피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선생님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21세기에 이제 디지털 문화가 급변함에 따라서 발 맞추어서 가면서도 자기의 중심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생각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게 어떤 스스로의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데도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VR이라는 매체를 제가 맨 처음 접한 건 2016년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뉴 미디어에 대해서 호기심은 있지만 그거를 제가 뉴 미디어니까 해봐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런 의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가 그때 마침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VR 관련된 이제 국제 포럼에서 모더레이터를 맡아달라는 부탁이 들어와서, 그래서 최신 논문도 읽어보고 VR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아야 모더레이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하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이렇게 딱 정말 전등이 켜지듯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게 거의 한 25년 동안 제가 이 윤금희 씨 살해 사건 이야기를 영화적인 매체, 영상 매체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피해자의 어떤 이미지를 착취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 역설적인 전제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업영화라는 것의 어떤 전통이나 컨벤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네모난 거, 여러분들 지금 저 이 프레임 안에서 저를 보고 계신데, 그거를 잡는 순간 이 이외의 모든 세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지금 저를 촬영하고 계신 촬영 감독님이나 앉아 계신 PD님이나 지금 전혀 보이지 않죠. 오직 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게 일반 영화이고 그 프레임의 논리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거를 편집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작자의 어떤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정말 굉장히 일방적으로 관객에게 주어지는 그런, 거기서 관객은 어떤 선택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매체임에 반해서 VR은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영화랑 어쩌면 거의 정반대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영화와 VR 영화의 가장 다른 점은 사실 심리적 기자가 다르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영화의 태생이란 것 자체가 사실 관음이거든요. 나와 다른 디멘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세계와 내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서 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라는 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만 영화는 사실 즐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VR 영화 같은 거는 그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아무리 VR 영화를 많이 보고 아무리 심리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기어를 쓰고 그 세상 안에 들어가면은 자기의 몸이 없어지잖아요. 시선은 살아있는데 몸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관음적으로 보면서 즐기고, 옆에 누가 쓰러지거나 폭탄이 떠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아무 느낌도 없이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관음적으로 뭔가 이미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있던 사건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매번 그 사건이 관객의 그 공간 안에 있음으로써 벌어지게 하는 것, 그러면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서사가 가능하다는 거를, 그 잠재성을 깨닫고 VR이라는 매체를 선택을 했죠. 동두천을 제작할 때 가장 인상 깊고 가장 어려웠던 일은 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찍었던 2016년 겨울에 갔을 때는 사건이 발생했던 1992년의 모습은 사실 찾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마치 그 전 동네가 무슨 이렇게 포르말린에 이렇게 쩔어진 것처럼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그날 밤 일을 했었던 그 클럽도 그대로 있었고, 그야말로 밤마다 좀 배회를 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같은 길을 걷고 또 걸으면서 어떤 그 피해자가 느꼈을 느낌이라든가 다녔을 길목에서 마주쳤을 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고도 인상이 깊었던 것 같고요. 그 해가 사실은 VR 원년이라고 많이들 부르던 해였어요. 2016년부터 이제 VR이라는 매체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붐이 일기 시작을 했고, 이것을 예술로서 인정을 하고 영상 매체 일부로 인정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 경쟁 부분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베니스가 그거를 선언을 굉장히 크게 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의미가 깊은 게, 베니스 영화제가 최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오래된 국제 영화제가 가장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영화로 인정을 해주었다, 영상 매체로 인정을 해주었고, 거기에 어떤 상이라는 거, 경쟁 부분이 생겼을 때 따르는 여러 가지 소위 프레스티지가 있잖아요. 저희 영화가 돈이 없이 만든 특히나 그 첫 동두천은 그랬기 때문에 정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남달리 뛰어날 것도 없고 굉장히 실사 영화처럼 찍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서 상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은 정말 너무 새롭다. VR이라는 매체의 영상 언어를 이렇게 새롭게 해석한 영화는 처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뭔가 오히려 제가 실사 영화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VR 영화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야 돼, 뭐 그런 것이 그런 선입견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그냥 주제의식 하나를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을 받았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게 그 해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된 일이었어요. 소요산 낙검자 수용사 같은 경우는 그 존재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낙검자를 수용했던 어떤 건물이 있었고 그것이 몽키하우스라는 별칭으로 불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동두천을 찍으러 가면서 처음 가본 거죠. 2016년 겨울에. 그리고 그 장소를 보았을 때 사실은 이 동두천이라는 작품이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3부작으로 기획이 되어서 이 장소가 나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소요산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촬영이 되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는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더 미루자라는 의견을 가지고 이제 제작자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우리가 내렸던 결론은 건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었어요. 특히나 2020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역대급 장마가 한 50일인가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그 건물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방역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상황으로 해서 강행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소요사는 그 몽키하우스가 없어지기 전에 그 장소를 아르카이브 해야 되겠다, 시각적으로 아르카이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VR뿐만 아니라 XR 작품으로, AR 작품으로까지 만들어서 그 3D 스캔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장소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장소를 일단 복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장소에 완전히 다른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든가 다른 식의 계획이 생겨가지고 다른 마을이 지어졌을 때는 사실 그러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몰입형 매체라는 건 3D로 그 최신 기술을 통해서 스캔을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거를 다시 복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그렇다면 이거를 단순히 이제 VR 360도 영화로만 찍는 것 이상으로 이 장소를 아르카이빙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소요산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군산 아메리카타운 같은 경우는 자료조사를 많이 하면서 느꼈던 걸로는 미국 위안부 여성들의 어떤 증언 속에서도 가장 나쁜 모습으로 기억되어 있는 곳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여기는 굉장히 소외되어서 논밭 가운데 정말 덩그랗게 세워진 그런 기지촌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극적이기도 하고 또 흥미롭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지촌이 아직까지 남아서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두천은 그렇죠. 피해자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고, 소요사는 일과죠. 이 영화는 거기 어디에 중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을 그리기는 하는데 그 여성이 인도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것이 반전되는 순간이 있고, 새 영화들을 만들면서 이게 끝 맺는, 사실 아쉽죠. 뭐 한국에 기준이 96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찾아가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그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성들이 60년대에 한국 GDP의 4분의 1을 벌어들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했고 여러 가지 이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면 그 여성들이 희생한 사회에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의 수혜를 받고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영화의 어떤 서사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부작으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히 이 여성들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나 이런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싶었어요.